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시겠죠. 최근의 움직임 때문에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던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FDA의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크게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주가 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주가 전망에 필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안을 삼았는데요. 단 하루 만에 한 일주일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허무한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요. 반면에 기다렸다는 듯 그런 매물들을 받아서 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가가 좀 회복을 했는데요. 다시 21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 추세선에 잠깐 살짝 걸쳤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쉽게도 여기 11선 부분에서 좀 저항을 맞고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잠깐 표를 좀 보시면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21일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왔던 22일 날 이 기간 동안에 외인들과 기관들 매도를 통해 보유량의 일부를 비워냈고요. 그거를 보시면 개인들이 받아내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됐죠.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물량을 좀 받아들이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들을 이때 담아왔던 일부 물량들을 다시 내놓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내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을 좀 했는데요. 리보세라믹과 칸넬리 주맙 재승인 신청일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상승만 할 것 같았지만 미적지근한 움직임의 지루함 그리고 이유 없는 하락에 실망감마저 들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이 크게 하락이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첫 번째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특히 외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주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이 외인들의 일부 이탈된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이탈하게 된 이유는 HLB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일부 변경이랑 그다음에 차익 실현에 관련돼서 매물이 좀 나왔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 기간 동안에 21일과 23일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 순위를 본다면 유한양행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HD 한국조선해양 등 중공업을 포함한 HD 한국조선해양 등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되었던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거고요. 반대로 순매수 순위를 여러분 살펴본다면 그동안에 좀 외면받았던 네이버라든지 SDI라든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셀트리온, 삼성전자 이런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 섹터의 변경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투자 섹터를 변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 HLB도 이렇게 외인들의 물량을 크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이 되는 요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정도 물량 같은 경우는 잠깐 외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또 수급이 오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수급적인 문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주가 하락의 원인은 됐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 유한양행 이슈가 있었죠. 잠깐 유한양행 차트를 좀 보면요. 이날 FDA 승인, 최초라는 타이틀, FDA의 승인을 받은 항암제 1호,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물론 HLB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자, 수익 구조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수익 구조 차이가 있죠.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수익 대부분을 HLB가 직접 가져가지만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 마일스톤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약정된 금액을 받고 그리고 매출에 앞으로 판매된 매출의 자, 일부를 뭐 10에서 15%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FDA 승인을 곧 기대하고 있는 자, HLB의 입장에서는 국내 1호 항암제 타이틀을 뺏겼다라는 점과 뭐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 뭐 이거는 둘째 치고 자, FDA 승인을 받기 전의 가격보다도 승인을 받은 이후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HLB에도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탈한 물량들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또 물량들을 자, 개인들이 비중을 늘리거나 자, 신규 매수 쪽으로 들어왔었죠. 최근에 트렌드가 아무런 자, 이슈가 없고 하락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옛날 같으면 놀래서 투매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오히려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날 일부 주가를 회복하면서 다시 오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유한양행이 자,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유한양행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있었던 자, 유한양행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자, 다행스럽게 상쇄가 되어버린 거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더라면 아무래도 자, 불안감을 더 느끼고 HAB도 좋은 모습을 자,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건 계열사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은 8월 21일에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이고요. 8월 21일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전환사채 채권 발행 결정 공시입니다. 규모는 자, 500억 원이고요. 자, 발행 목적은 자, 운영자금으로 이제 발행을 하자고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전환사채, 자, 이 발행 결정 자체가 무조건 악재다, 뭐 호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요. 최근 것만 몇 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4개 차수에 대한 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결정 공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5월 31일에 10회차에서 450억 원에서 자,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요. 주식회사 에임이라는 진단의료기기 기업에 979억 원을 인수를 하는데 그중에 450억 원을 전환사채로 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11회차에는 운영자금으로 83억 원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7일 날 12회차로 288억 원 채무 상환으로 발행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악재고요. 자, 빚내서 빚을 갚은 거죠. 일명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을 했다. 자, 그리고 8월 21일 자, 13회차 얼마 전에 있었던 500억 원은 운영자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날 어땠습니까? 21일 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자, 21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오후 4시 뭐 한 21분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당연히 자, 이때는 영향을 크게 안 미쳤겠죠. 자, 하지만 이 추가 하락 부분에 대한 다음날 추가 하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자, 생명과학에 자, 이런 자, 전환사채 발행이 왜 HLB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HLB가 여러분 그룹사잖아요. 핵심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HLB와 관련돼 가지고 서로 자, 주가에 영향을 받는 핵심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LB 생명과학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게 계열사 지분도인데 HLB가 생명과학에 자, 19.6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7.44%죠. 줄어들었죠. 자, 비율이 자, 19.60에서 44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2%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2%면 굉장히 큰 겁니다.
경영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거고요. 자, HLB의 지분이 줄어들었다.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이 줄었다. 이 부분은 지배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HLB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온 수익에 이 지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HLB한테는 악재죠. 자, 그런데 이 지분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자, HLB가 지분을 누구한테 양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사채라든지 추가 상장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 생명과학의 발행 주식 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HLB의 지분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 결정 공시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자, 이거는 10회차, 11회차, 12회차 됐을 때의 차트입니다. 자, 생명과학의 차트인데요. 2022년 5월 31일 자, 10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났을 때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마찬가지 자, 11회차 2023년 7월 4일 날 결정고시 발표. 자, 이 빨간 선들이 결정고시 발표일입니다. 발표 난 이후에 추가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전회차인 12회차 같은 경우 자, 이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HLB 생명과학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은 호재보다는 자,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의 호재나 악재는 HLB의 호재나 악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지분 하락에 따른 지배력 약화까지 뭐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또 아쉬웠던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송. HLB와 HLB 생명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보시면 이제 우발부처에 관한 사항에 자, 이거는 자, HLB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HLB 생명과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HLB 같은 경우는 자,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지금 이제 2심 하이투자증권과 지금 소송 중인데요. 소송 가액이 210억 원인데 원래 1심은 300억 원이었습니다. 300억 원. 자, 300억 원을 HLB가 하이투자증권에게 자, 예전에 나왔던 뉴스를 잠깐 보시면 자, 이게 1심 때 사건이었고요. 자, 이때는 원고 소가가 300억이었습니다. 300억. 2020년 6월경에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자, 옵티머스 스마트 3호 여기에 HLB가 300억 원을 투자했고요. 자, 그리고 최초에 판매했을 때 얘기가 좀 틀리고 판매 중단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달 29일에 투자한 금액 전부를 돌려달라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HLB가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심 결과 HLB의 일부 승소로 HLB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문제는 자, HLB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해가지고 자, 30%만 돌려받아라 해서 자, 300억 원의 30%인 90억 원만 받게 된 상황이라 HLB도 항소를 했고요. 자, 하이투자증권도 무슨 소리냐? 나는 얘기 제대로 했다. 이건 어차피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줄 수가 없다 해서 또 이 90억 원에 대해서 줄 수 없다 해서 같이 또 쌍방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지난번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90억 원을 제외한 210억 원만 소송 가액으로 다시 해서 나온 겁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자, 생명과학도 여기 보시면 NH투자증권 1심 판결 후에 다시 2심 진행 중인 거죠. 자, HLB랑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옵티머스 펀드입니다. 대신 판매자가 NH증권사였고요. 자, 생명과학에 27억 원 배상하라. 자, 이게 1심 판결이었고요. 마찬가지로 30%인 자, 2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투자를 했냐면 2020년 4월이죠. 자, 100억 원이었습니다. 100억 원. 자, 여러분들 한참 이것 때문에 유명했죠.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법인들도 다른데 투자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왜 투자를 본인 거에 투자를 하지 왜 다른데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요. 보시면은 자, 2020년 자, 4월에 자, 100억 원이죠. 자, 그랬다면 자, 이 부분만 잘 갖고만 있었어도 83억 원에 대한 자, 운영 자금 부족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HLB와 생명과학에 대한 계열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시면 이 캔들로 된 게 HLB고요. 자, 이 보라색 실선으로 된 게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게 HLB고 어떤 게 생명과학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죠, 움직임이. 자, 이렇다라는 것은 HLB와 HLB 생명과학이 같이 움직인다.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 핵심 계열사의 움직임이 이 HLB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이슈들도 잘 챙겨야 한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앞으로는 HLB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핵심 계열사에 대한 또 관심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리포트를 항상 정리를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급적인 부분, 두 번째 유한양행, 세 번째 계열사 관련 이슈.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상세가 되면서 결국 잠깐의 바람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급등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FDA 승인 이후에 주가 하락에 대한 걱정이 많이 누그러졌다. 이 부분도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 계열사 같은 경우는 이때 결정 공시가 나와서 하락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상승을 했죠. 마찬가지 이때도 결국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HLB 생명과학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에 대한 이슈,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이슈만 없으면 무난하게 지금과 같은 약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들이 생길 만한 거를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국내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지표들을 좀 볼 건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OMC죠.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한 후에 3주 후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었죠. 3주 전이니까 7월 달이죠. 7월 달. 7월 달에 있었던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9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된 것인지 아닌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별이 3개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고요. 보시면 매일경제에서 나왔죠. 매일경제에서도 기사로 다뤘는데요. 미 FOMC 회의록이 힌트를 줬다. 9월 B컷 기대감 솔솔,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동결이었고 금리가,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0.25% 이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글로벌 급락장도 오면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크게 0.5%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회의록 공개 이후 9월에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패드워치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기준 금리고요. 525, 550. 이거는 5.25%, 5.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9월 18일 날, 2024년 9월 18일 날 미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상을 보시면 4.75. 이게 B컷이죠. 0.5% 금리 인하, 그리고 이게 0.25% 금리 인하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게 0.5%, 여기에 0.25% 인하할 것이다, 동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한 달 전에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죠. 그런 다음에 0.25% 작게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더니
최근에 75.5%로 지난번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현재고요. 자, 이게 하루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그리고 B컷, 자, 0.5% 인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 의견이 한 달 전만 해도 3.8%에 불과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현재 24.5%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예측 수치들은 계속해서 이제 변동이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 회의록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미칠 영향은 우호적이다. 금리 인하는 어쨌든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자금이 유입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대표적인 게 의약품, 의약 바이오 업종, HAB 같은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금융 쪽. 자, 이렇게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완화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HAB도 그래서 마찬가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글로벌 급락장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줬죠. 자,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줬는데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전에는 이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니까 이전에는 228K였는데 예측은 조금 오른 232K. 그런데 실제 예측치도 232K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 어쨌든 예측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격은 없을 것이다. 전보다 조금 나빠지긴 했지만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이 부분은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PMI죠, 이게. 자, 50 이하는 위축됐다. 경기가 위축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50 이상은 경기가 확장된다.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뭐 아무튼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서비스 부분의 PMI 같은 경우는 그런데 좋죠. 이전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서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다행스럽게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자,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글로벌 시장도 큰 무리 없이 이번 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도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죠? 이 중동 리스크도 지금 많이 사그러드는 상태로 좀 볼 수 있고요. 당분간 정말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다음 주도 무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무난하게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덧 HLB 9월 7일부터 9월 10일 세계 WC, LC, 세계 폐암학회 참석을 할 일정이 있고요. 자, 9월 14,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13일부터 17일 에스모 유럽 암학회 또 참석을 해서 이때 새로 나온 9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를 또 예정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 2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난다면 아무튼 주가에는 정말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추석 전에 FDA 재승인 신청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신청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힘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11월 5일 미국 대선인데 이거는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때 재승인 신청이 제대로만 된다면 클래스 1의 경우에 11월 중에 올해 안에 승인이 완료될 거고요. 혹시라도 클래스 2로 가게 될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결과 발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HLB는 호재성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동안에 재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클래스 1로 간다면 정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주가도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FDA 승인 이후에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자, 이제 치료에 사용이 되면서, 자, 치료 결과라든지, 자, 시장 점유율, 자, 이 부분이, 자, 숫자로, 수치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더 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30만원, 자, 50만원, 자, 100만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FDA 자, 승인과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제 관점으로는 1차적으로 1차 목표가가 15만원에서 자, 20만원. 자, 이 사이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한번 비중을 덜어내거나, 자,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자, 재진입했을 때는 당연히, 자, 30만원, 50만원, 자, 100만원, 자, 이 가격 상승을 보고 들어갈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최근에 움직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곧 꽃길만 뭐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참고 여러분들 물량 뺏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HLB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